저는 며느리에게서 그녀의 어머니 수연 씨가 남기신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아주 이상한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옥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연 씨가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주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주소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길은 점점 외진 곳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산 정상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오르기 전에 저와 산을 내려온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미애입니다. 올해 63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삶을 멈췄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집이 여전히 소름 끼치게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을까요? 사실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기계적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 매일은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제 몸은 이미 편안한 잠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늘 앉던 의자에 앉아 같은 벽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제가 전혀 관심 없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죽은 듯한 고요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오후에는 가끔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늘 같은 채소를 사고 같은 가게 점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삶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들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어왔고 질문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제 대답도 늘 똑같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사실 저는 전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제 인생은 그이가 떠난 날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다만 저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그녀의 입꼬리는 진심으로 미소 짓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였지만 완전히 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저였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나 절에 가서 기도할 때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지인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라고 울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전에 인간관계를 가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고 나중에는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고독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고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 며느리 아름이는 저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2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들렀는데 수제파이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아니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어머님 괜찮으신지 보러 왔어요. 저는 그녀가 지나가다 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일부러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한 번도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늘 고마워했습니다. 아름이에게는
정말 보기 드문 특별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어주지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제 아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죠. 그 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름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그녀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얼굴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몇 마디 잡담을 나눈 후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녀의 어머니, 수연 씨가 3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암이었습니다.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이런 병은 늘 그렇습니다. 저는 수연 씨와 그다지 친분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저희에게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 가구, 그리고 그 차. 그녀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저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오래된 낡은 차는 6개월 전에 폐차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택시를 부르거나 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싫었고 누구에게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름이는 저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겨우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적어도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차를 잘 아껴줄 사람이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가족이요.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저는 정말 차가 필요했고 이 가격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승낙하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주에 우리는 명의 이전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아름이가 제게 차 열쇠를 건넬 때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차를 아주 아끼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한 후 돌아가신 전 주인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그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저는 그저 동네 마트나 약국, 그리고 일요일에는 절에 갈 때만 차를 몰았습니다. 그 차는 좋은 차였습니다. 은색 세단이었고 승차감이 편안했으며 엔진도 조용했습니다. 제 낡은 차에는 없던 내비게이션도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새로운 곳에 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오후 은행 주차장에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내비게이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기능들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딱 하나의 저장된 주소가 보였습니다. 옥소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릴까봐 저장해 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저장해 두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집이나 거처라고 저장하지 않고 옥소라고 했을까요? 그 두 글자는 너무나 격식 있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곳이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가야 할 어떤 목적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내내 그 주소가 맴돌았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에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마 수연 씨가 몇 년 전에 저장하고 잊어버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어떤 수수께끼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평범하고 지루한 삶에 작은 이변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호기심을 느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이상해서 제가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좌표를 복사해서 지도에 붙여 넣었습니다. 결과는 그 위치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떤 건물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랜드마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도상의 녹색 지대 안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전망대일까요? 아니면 폐허일까요? 도무지 말이 안 되었습니다. 왜 수연 씨가 이런 주소를 저장했을까요? 그 산 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특별한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흘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멍하니 응시하며 스스로가 차를 몰고 산에 오르는 상상을 했습니다. 길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63세의 늙은 할머니가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 하나에 매료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설렘과 약간의 기대감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온 세상에서 저만이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따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후회 목록에 또 한 줄을 추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후회하기 전에 내 아내 이성이 제가 미쳤다고 비웃기 전에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물 한 병을 챙기고 차 열쇠를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옥소라는 2글자가 번뜩였습니다. 마치 초대장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저에게 익숙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빵집, 남편과 예전에 산책하곤 하던 공원, 아이들이 10년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벗어나면서 풍경은 낯설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줄어들고 고층 건물들은 사라졌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차분한 로봇 음성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전방 3km 직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이 길을 따라 계속 주행하십시오.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눈은 길을 주시했습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찾기를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일부는 텅 빈 집이나 아무 사연 없는 황무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일부, 저를 사흘 밤낮 잠 못 들게 했던 직감은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급커브가 이어졌고 나무들은 키가 커서 햇볕을 가렸습니다. 공기는 차가워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소나무와 축축한 흙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내를 벗어난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제 작은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 와서 돌아가신 여인이 내비게이션에 남긴 주소 때문에 차를 몰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주일 전에 누군가가 제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비웃었거나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시간,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황량해졌습니다. 다른 차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숲속을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길과 침묵을 메우는 엔진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가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되돌아가는 것은 계속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길이 끝나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차 3-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작은 흙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나무 난간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탁 트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껐고 주변은 순간적으로 절대적인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갑자기 밀려오는 긴장감을 가라앉혔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는 걸까? 하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보지도 않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산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미고 그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발이 자갈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파도 소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전망대에 가까워질수록 시야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는 푸른 녹음으로 덮여 있었고 하늘은 너무나 넓어서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숨을 크게 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난간 옆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거의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스웨터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그가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 고요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마치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발이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몇 미터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제가 온 것을 감지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제가 누구인지, 아니 적어도 제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갈라진 소리였지만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메시지가 헛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마침내 이 몇 마디를 겨우 짜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에 계세요? 무슨 메시지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고통이 담긴 슬픈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차 말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며느리 어머니 차예요. 1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그 몇 마디가 그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알았죠.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며 단서들을 연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분을 아시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알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요.
평생의 매일매일을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제 곁에 없었을 때조차도,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그가 이 말을 하는 어조는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도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기다림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저장해 두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다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는 누군가가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 수수께끼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사람.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단서를 남길 거라고. 누군가에게 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거라고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여기서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신호를, 수연 씨가 남긴 흔적을 따라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때문에 이곳에 왔고 그 결과 수십 년의 이별을 이겨낸 사랑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이 길을 따라 찾아오다니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할 일이 없는 심심한 늙은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가 또 웃었습니다. 용감한 일을 한 후에는 모두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여인의 마지막 소원에 의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무시할 수 없었던 수수께끼에서 저를 이곳으로 이끈 호기심에서 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추억과 고통이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는 여인은 그저 그곳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모든 감정을 느끼며 결코 죽지 않았던 그 사랑의 모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수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8살이었어요. 지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보물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우리 집과 그녀의 집은 바로 옆에 있었죠. 그녀는 제가 본 가장 예쁜 어린 소녀였어요. 검은 긴 머리를 늘 따내리고 있었고 그 눈, 세상에 그 눈은 마치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잠시 멈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함께 다녔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함께 놀고 함께 자랐죠.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 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의심도 없는. 그녀는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해 우리는 17살이었어요. 저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죠. 해질녘에 우리는 산을 올랐고 이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평생을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우리 둘뿐일 거라고 말했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이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물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반대했어요.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여름 내내 일했지만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 정도였어요. 수연 씨 집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마을 유지이자 땅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죠. 우리가 몰래 백년 가약을 맺고 제가 그녀에게 결혼해 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는 난간에서 몇 걸음 떨어져 걸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밤 그가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가 수연 씨를 다시 만나려 한다면 우리에게 빌려준 논밭을 회수하고 우리를 쫓아내거리로 내쫓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녀를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제가 젊고 철이 없어서 연애 한 번 때문에 온 가족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여자야 많다고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당신은 잊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있을 만한 곳에도 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녀도 아주 괴로워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매일 밤 울었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할 정도였죠. 정말 너무 슬퍼서 병이 났던 거예요. 3달 후 수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가 저를 찾아왔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 하느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요. 이곳은 우리의 피난처였고 우리의 비밀 세계였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산에 올랐어요. 때로는 1시간밖에 머물 수 없었고 때로는 밤새도록 머물기도 했죠. 이 전망대에서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우리 둘뿐이었죠. 얼마나 오래 그렇게 지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년이요. 몰래 훔친 듯한 인연. 거짓말과 숨바꼭질.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연. 하지만 제 평생 가장 행복했던 인연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녀를 가졌으니까요. 그런 몰래 만나는 상황에서조차도 오직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제가 그녀를 가졌으니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지속될 수는 없었겠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죠. 어느 오후 수연 씨 오빠가 우리를 미행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발견했죠. 그는 돌아가 아버지에게 알렸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위협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는 수연 씨를 바로 데려가 다른 도시의 친척 집에 보냈어요. 순식간에 그녀를 제 곁에서 빼앗아 갔죠. 작별 인사도 없이 설명도 없이. 전날까지 그녀는 여기에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연락도 할 수 없었나요? 지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력했어요. 편지를 썼지만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어요. 저는 그 도시로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녀의 삼촌이 엽총을 들고 저를 쫓아냈어요. 만약 제가 다시 가까이 오면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낼 거라고 말했죠. 저에게 그녀를 잊고
제 인생을 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계속 이곳에 왔군요. 저는 텅 빈 전망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요. 지난 40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왔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러 왔어요. 그녀가 어떻게든 제게 돌아올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녀가 결혼했고 아이들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없는 세상에서 그녀만의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요.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와 사귀려고 노력했어요. 가족들은 저에게 강요했고 친구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여자를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죠. 저는 바보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에게 키스하려고 할 때마다 수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제 심장은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그래서 계속 이곳에 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희망에서 의식으로 변했죠. 더 이상 그녀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만 그녀가 제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이곳의 추억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저의 교회였고 저의 고해성사 장소였으며 저의 피난처였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고통 앞에서, 이렇게 평생을 바친 불가능한 사랑 앞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는 다시 난간으로 다가가 골짜기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일요일 아침에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가끔 등산객들이 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차가 주차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보았어요. 그녀였어요. 수연 씨였어요. 40년 만에 그녀가 바로 그곳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숨 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그녀가 왔군요. 제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사랑했던 17세 소녀가 아니었어요. 백발과 주름이 있는 할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 그 눈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입을 열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마치 우리가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었던 것 같았어요. 지우나, 그녀가 말했죠.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꿈꿔왔던 것처럼 그녀를 안았죠. 우리는 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죠.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삶.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이 그 포옹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저에게 저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평생의 매일매일을 저를 생각했다고 말했죠. 그녀의 결혼은 집안에서 정해준 것이었고 그녀는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남편에게 있지 않았다고요. 늘 저에게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암이었죠. 의사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죽기 전에 반드시 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반드시 제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에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이곳에 왔어요.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요.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왔고 저는 제 낡은 차를 몰고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만났죠. 우리의 옛 장소에서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진 후 각자의 삶에 대해,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 이루지 못했던 꿈들에 대해, 만약 우리가 그때 함께 했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난간 옆 땅바닥에 앉았고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았죠. 바람이 살랑거리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매주 그녀는 조금씩 더 약해졌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죠. 암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일요일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었을 때조차도, 고통스러웠을 때조차도 그녀는 왔어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그의 인생을 후회하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엄마로서의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수년 동안 혼자 짊어진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달 전이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아주 나빴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저는 그녀에게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야 한다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에서 잘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왔어요. 그녀의 딸 아름이가 차를 몰고 와서 그녀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우리에게 1시간 동안 단둘이 있을 시간을 주었죠. 아름이가 알았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가 아름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녀의 평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아름이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울고, 저를 위해 울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위해 울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우리는 여기 앉았어요. 지우는 우리가 앉아있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수연 씨는 제 어깨에 기댔고, 저는 그녀를 안았죠.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우리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할 말은 다 했어요. 그저 함께 상대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죠. 이 순간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말했죠. 나는 이제 가야 해. 하지만 알아줘. 이 마지막 몇 달이 내 평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이 6개월 동안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은 지난 40년 동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아.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가졌어. 우리는 이 장소를 가졌어. 그걸로 충분해. 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제가 죽으면 제 영혼이 그녀를 찾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특유의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길고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 같기도 하고 약속 같기도 한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단서를 남겼다고, 신호를 남겼다고, 결국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를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헛소리를 하거나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매주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기다릴 것이라고요. 아름이가 그녀를 데리러 왔고 그녀를 부축해 차로 돌아갔습니다. 수연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울부짖지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사랑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놓아주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3주 후 그녀는 떠났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고 초대했더라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저는 그녀가 이곳에 있던 모습, 살아있던 모습, 웃던 모습, 제 어깨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와요. 그녀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아직도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녀의 영혼이 아직 이 자리에, 바람 속에, 숲 속에,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은색 세단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잘 아는 그 차를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이 바로 수연 씨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그 주소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왔어요. 이것은 수연 씨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녀는 저를 찾을 단서를 남겼어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요. 제가 수년 동안 여기서 기다린 것이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고요. 우리 사이의 감정은 진실했고 우리의 사랑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과 수연 씨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름다웠고 동시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따라 이곳에 왔고 수십 년의 이별을 뛰어넘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도, 시간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을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바랐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를 혼자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두 낯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여인의 마지막 소원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저의 고독을 그저 살아가는데 낭비했던 5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연 씨가 지훈에게만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며 모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고 느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62세에 삶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지훈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훈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제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남편과 함께 묻어버렸던 것을요. 당신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연 씨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메시지를 남겼군요. 그날 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방해하는 어떤 소리도 원치 않았으니까요. 지훈과 수연 씨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섰습니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고독감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잘못된 상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연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마음속 깊이 숨겨진 사랑을 가지고 40년을 살았는지, 어떻게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지만 결코 완전하지 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한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평생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그녀 외에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위해 고독을 택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극적일까 궁금했습니다. 수연 씨처럼 불완전하게 사는 것일까? 아니면 지훈처럼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일까? 하지만 나중에 저는 그들이 함께 보낸 마지막 6개월을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가 어떻게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 돌아왔는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녀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그녀와 함께 묻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저보다 훨씬 더 용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탔지만 그 의자에 앉아 벽을 멍하니 응시하는 대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원은 엉망진창이었고 식물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은 따뜻했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아직 살아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이 쑤셨으며 두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유용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현관 계단에 앉아 제 노동의 결과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되살아난 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는 계획에 없던 일을 했습니다. 차 열쇠를 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그저 지훈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과연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늘 서 있던 그 자리에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그저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서서 말했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은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장소가 우리를 부르기도 하죠.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찾을 필요 없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에게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왔고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곳은 저의 장소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의 성지죠. 이 세상에서 제가 평온함을 느끼는 유일한 구석이에요.
제가 함께 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은 생각하기도 전에 튀어나왔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순간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이 저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삶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요.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세요. 오고 싶을 때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세요. 동반자가 있는 것도 좋죠. 제가 이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누군가와 이곳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꽤 좋네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는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늘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산 공기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했던 일들에 대해, 보았던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연 씨를 잊기 위해 여행했던 곳들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결코 잊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는 저에게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왜 아들이 평생 결혼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형제자매들은 몇 년 동안 설득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동네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고 고독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고요. 저도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수연 씨를 사랑했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좋았고 안정적이었고 편안했지만 결코 그런 강렬한 감정,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불꽃은 없었다고요. 저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제 마음이 사실 반쯤 잠든 상태였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아무런 판단 없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랑이 저와 수연 씨의 사랑 같지는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덜 가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죠. 당신은 남편 곁에 있어주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었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폭풍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평온함만으로도 충분하죠. 그의 말은 제가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런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 충분히 깊이 느끼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 하지만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연 씨처럼 사랑해야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요일은 제 한 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기대할 것이 있었고 저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해주며 바깥 세상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세상이, 경험할 가치가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요. 아무거나 잡히는 옷 대신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제 모습에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저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루한 장보기가 아니라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가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번 거절했던 이웃의 커피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꽤 좋고 심지어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들들도 알아차렸습니다. 화요일 저녁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그에게 제가 괜찮다고, 더 자주 외출하고 산책한다고,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훈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일이었고, 저의 일이었고, 아직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훨씬 나아졌다고, 마침내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낸 후 저는 마침내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무시할 수 없었던 수수께끼에서, 사랑 이야기에서요. 그것은 저에게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마음을 여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낸 첫 일요일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점점 더 깊어지는 대화, 3개월 동안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침묵,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이 3개월 동안 지훈과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묶인 두 낯선 사람에서 다른 관계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독했던 두 영혼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제가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평소 서 있던 난간에 없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큰 돌 위에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하며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애 씨. 그냥 좀 피곤하네요. 나이가 드니 어떤 날은 더 힘드네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정말 많이 늙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고 손은 떨렸으며 숨소리는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을 기다렸고 40년 동안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그는 마침내 수연 씨와 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침내 쉴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세요? 오랫동안 침묵한 후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떠났을 때 저도 곧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없으니, 그녀를 다시 만날 희망도 없으니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수연 씨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에게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어도,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도 아직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 이상 노래할 것이 없다고, 제 인생의 대본은 이미 끝났고 결말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3개월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3개월은 제가 몇 살이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은 항상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애 씨,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당신이 왔을 때 이곳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랑을 기념하는 성지가 아니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죠. 현재로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곳이요. 저는 일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습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고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감정과 달랐습니다. 가족의 편안함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렬하고 더 현재적이며 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일요일을 기다려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일이에요. 다른 날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63세에 거의 80세가 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와 아마도 수연 씨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남자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다시 느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뒤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재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웠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으며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소녀처럼 설레는 늙은 할머니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매번의 대화, 매번 우리의 손이 우연히 닿을 때마다 저는 마치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전망대에 왔습니다.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연 씨 것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가 저에게 주었어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간직해 두라고 했죠.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요.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주 낡았고 잉크는 약간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하고 우아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아는 여인의 글씨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보세요. 당신에게도 주는 편지예요. 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남긴 단서를 따라 당신을 찾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사람, 당신이 찾아져야 하는 것처럼 당신을 찾아야 할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외로운 마음이 마침내 열릴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는 아주 관대하니까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평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완전함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당신을 공개적으로 사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야 하지만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고 당신이 나를 더 잘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게 떠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저 이 전망대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마음을 열고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나에 대한 사랑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갈되지 않고 배가 됩니다. 당신에게는 줄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함께 죽어버린다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훈과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고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주가 당신을 그에게 데려다 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당신의 우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당신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어쩌면 당신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40년을 겁쟁이로 낭비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고 더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세요. 시간은 잔인해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어떤 실수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봤고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부서진 사람, 두 명의 고독한 사람, 서로의 고통 속에서 위안을 찾은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여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용기를 가지라는 축복을요. 미애 씨,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거예요. 수연 씨 말이 맞아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주름진 늙은 손을요.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신이 수연 씨를 사랑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런 사랑은 불꽃 같고 열정적이고 폭풍우 같죠.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더 부드럽고 더 조용하지만 덜 진실하지 않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지훈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이후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수연 씨와 함께 묻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당신은 마음이 한 번 이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배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삶이에요. 삶은 계속되죠.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 씨와 지훈이 40년 전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절망적인 키스도 아니었고 넘쳐흐르는 열정의 키스도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고 이해의 키스였으며 지친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피난처를 찾은 키스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10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두 노인이었으니까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매년의 기다림, 매년의 고독, 매년의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수십 년 동안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봤던 그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살아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남은 매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그저 잘 살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몇 달은 제가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훈과 저는 매주 일요일 전망대에서 계속 만났지만 평소에도 만났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동네로 왔고 우리는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제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마치 두 젊은이가 처음 데이트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가 고독 속에 낭비했던 시간에서 되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현관에 서서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아주 따뜻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많이 닮았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네요. 저는 커피를 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남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로맨스라기보다는 동업 관계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꾸렸지만 결코 그런 불꽃, 그런 깊은 연결은 없었다고요. 수년 동안 저는 이것이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결혼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제가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판단 없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타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어진 패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랑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죠. 당신은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어요. 그것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행운을 얻지는 못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두 번째 사랑의 기회를 얻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에 순응하고 고독에 익숙해지거나 죽은 듯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단일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이웃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습니다. 그를 누구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3세에 내 남자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았고, 내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이분은 지훈 씨예요. 라고 간단히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짐작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뒷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했더라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아름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와 지우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집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름아, 제가 말했습니다.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고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아름이가 그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그를 알아봤고 이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씨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지훈 씨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아름이겠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좋은 딸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돌봤다고요. 아름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시다니요. 엄마가 원했던 대로예요. 이 모든 것이 엄마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우리 셋은 앉았고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주소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산에 어떻게 갔는지, 지훈을 어떻게 만났고,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매주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사랑에 빠졌는지. 아름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일어서서 지훈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우리 엄마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애 씨도 이 모든 것에 참여시켜줘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두 분이 서로를 찾으셨다는 걸 아셨다면 분명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가 이런 결말을 맞았다는 것을 안다면요. 지훈도 울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제 평생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애 씨는 저의 두 번째 기회예요. 저는 그녀를 아주 잘 사랑해서 두 분 모두를 기릴 거예요. 그날 오후 이후 아름이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제 아들을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심지어 약간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그가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응. 지난 몇 년 동안의 매일보다 더 행복해,
아들, 지훈 씨는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을,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 아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기뻐요, 엄마.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일요일은 신성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추억을 되새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갔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가져가 피크닉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가고 싶은 작은 여행들을 계획하고 함께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0대가 아니었고 젊은이들의 체력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우리가 늘 앉던 낡은 자리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애 씨,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저와 함께 살자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당신과 함께 살든지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당신 옆에서 깨어나고 싶고 매일 아침 당신과 커피를 마시고 싶고 남은 모든 시간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제안은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동거라뇨. 우리는 둘 다 뿌리 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이상한 버릇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남은 시간 동안 늘 함께할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서 깨어나고 싶어요. 당신과 삶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그가 제 집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집이 더 크고 더 편안했으며 제가 익숙한 작은 동네에 있어서 병원이나 다른 편의시설도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았기에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 삶이 어떨지 계획하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제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기뻐했지만 제 딸은 좀 더 의심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래요? 만약 함께 살다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저는 그녀에게 이것이 제가 감수할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위험 없는 삶을 살았고 그 편안한 영역에 머무는 것은 사실 감옥과 더 같았다고요. 저는 실패할지언정 나중에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우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특별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젊었을 때 수연 씨가 그에게 썼던 모든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송되어 개봉되지 않았지만 그가 수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져와도 괜찮은지, 그런 추억들을 간직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당신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그녀를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추억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감사해요. 그녀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저에게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지우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제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당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제 집에서 밤을 보낸 첫날 밤은 이상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순간적인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대해 함께 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나이가 들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며 기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는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손을 잡고 마치 어둠을 무서워하는 두 아이처럼요.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받고 우리의 상처와 흉터를 받아들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충분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깨어나 그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는 고요했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고통까지도요. 그 내비게이션 주소를 따라온 것에 대한 감사함, 충분히 호기심 많고 용감했던 것에 대한 감사함, 수연 씨와 그의 마지막 선물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제 옆에서 잠든 이 남자에게 대한 감사함. 이 남자는 저에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사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쉬웠습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잘 맞았습니다. 그가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탔고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마당에서 신문을 읽었고 오후에는 근처를 산책하거나 그저 집에서 서로의 존재를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잠이 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는 저보다 깔끔했으며 저는 그보다 충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수건을 접는 방법이나 에어컨 온도를 두고 같은 어리석은 일들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투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며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가 이사 온 지 2달 후의 어느 아침, 지훈은 깨어나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침일 뿐. 아마 감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쉽게 피곤해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그의 숨소리가 힘겨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억지로 병원에 가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2주가 걸렸습니다. 2주 동안의 불확실성, 소리 없는 두려움, 잠 못 드는 밤,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작별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마침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우면서도 더 고통스러운 어조로 우리에게 폐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수년 동안 진행되었을 것이고 증상이 없었을 뿐이라고요. 치료는 몇 달, 어쩌면 1년 정도 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지만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와 몸으로는 화학요법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삶의 질을 선택할지 아니면 시간의 길이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을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살고 싶어요. 진정으로 살고 싶어요. 남은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 매일을 즐기고 싶어요. 병든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싸우라고,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라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다렸고 40년 동안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마침내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달을 병원과 고통스러운 치료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고 저는 그의 곁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할게요. 우리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 거예요. 원래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닐 거예요. 약속해요. 지우는 눈물을 머금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애 씨.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싸우고 싶지 않은 싸움을 강요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저 여기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몇 달은 제 평생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해변에 갔습니다. 우리 둘 다 몇 년 동안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피부에 닿는 햇살을 느끼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가보지 않은 작은 마을에 가서 새로운 식당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들처럼 걸어 다니며 먹었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고 박물관에 가고 콘서트에 갔습니다. 지훈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 피곤해서 외출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여전히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거의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몇 걸음 걷다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야 했을 때조차도 그는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곳은 성지예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연 씨를 사랑했고 여기서 당신을 만났어요. 제 인생은 여기서 의미를 찾았어요.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올라갈 수 있었던 마지막 일요일까지요. 그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지우는 저에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미애 씨,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주세요. 이 몇 달이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수연 씨를 사랑했고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것은 달라요. 진실하고 현재적이며 완전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이 시간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훈과 함께한 이 몇 달이 지난 몇 년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으로 사는 법을, 깊이 느끼는 법을,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상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늘 상실의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우는 정말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낮 동안 돌봄 도우미를 불렀지만 밤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잡고 우리의 추억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름이가 제 아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침대 옆에 앉았고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 수연 씨 이야기, 돌아가신 장모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녀가 그의 평생의 사랑이었지만 제가 그의 구원이었던 이야기. 제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는 거의 80세가 된 남자가 이렇게 강렬하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떠나기 전에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의심했던 것,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죄송해요. 엄마와 지훈 씨가 가진 것은 아주 특별하고 희귀해요. 제가 이것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에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말들은 저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지훈이 나눈 것이 우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있을 때는 말할 기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감사함, 사랑,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같은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경험할 가치가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평소처럼 그의 옆에 누워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지훈 씨. 저에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힘없이 제 손을 한번 쥐었고 남은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애 씨, 네 미애 씨, 다음에 봐요. 그는 제 손바닥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 어느 시점에 그의 숨이 부섰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게, 고통 없이요.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그의 옆에 누워 울고 감사하고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제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껍데기 같은 여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지훈은 저에게 값진 깨달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영원히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아주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추도사를 읽었고 제 아들이 읽었고 저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신비한 주소가 어떻게 저를 평생의 사랑으로 이끌었는지, 세상을 떠난 여인이 어떻게 다른 세상에서 두 고독한 영혼을 맺어주기 위해 공모했는지, 지훈이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저를 구원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 후 아름이가 저에게 한 가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지훈이 죽기 몇 주 전에 쓴 것으로 그 후에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저는 편지를 열어 그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읽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감사에 대해, 희망에 대해 마지막 줄은 부탁이었습니다. 계속 살아가세요, 미애 씨.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찾을 수 있는 모든 행복한 날들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방법을 알아요. 사랑해요. 영원히, 지훈이. 지훈이 떠난 후 처음 며칠은 가장 어두웠습니다. 깨어나면 그가 옆에 있기를 기대했지만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커피 2잔을 타다가 제가 다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순간 저는 5년 전의 그 심연으로, 그저 살아남는 곳으로 다시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고통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답답하고 회색빛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날카롭고 강렬하며 생생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했고 느꼈고 진실하고 깊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고통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훈이 제게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요. 아름이는 이틀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제 옆에 앉아 제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텅 빈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상자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마 물건에서 찾은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연 씨와 지훈이 전망대에서 웃고 안고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이 진실했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요. 비록 함께할 수 없었고 삶이 그들을 수십 년 동안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 결말은 짧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연 씨와 지훈이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늙고 지쳐 있었지만 얼굴의 미소는 젊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름이는 그것이 어머니가 지훈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작별 인사를 한 날 찍은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치유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저는 다시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가고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고 예전에는 거절했을 초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의 편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에 어느 일요일 저는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의 차, 그 신비한 주소가 저장되어 제 인생을 바꾼 그 차였습니다. 저는 전망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에는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곳은 기억 속과 똑같았습니다. 나무 난간, 키 큰 나무들, 끝없는 지평선. 저는 지훈이 늘 서 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기다렸던 곳, 그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곳,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곳. 저는 그곳에 서서 얼굴에 닿는 바람을 느끼고 산의 고요함을 들었습니다. 안녕 지훈 씨,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수연 씨, 고마워요. 모든 것에 고마워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마침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유롭고 마침내 평온하다는 것을요. 저는 지훈과 제가 수없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주소가 어떻게 저를 사랑 이야기로 이끌었는지, 두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는 법을 배웠는지, 결코 늦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소화하고 기억하기 위해. 하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었던 누군가, 희망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가요.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글을 쓰고 추억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노트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 거예요, 지훈 씨. 당신이 원했던 대로 남은 매일을 나를 위해, 수연 씨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잘 살 거예요. 산을 내려올 때 제 마음은 지난 몇 달 동안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자신을 가두는 대신 외출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웃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죽은 후 처음으로 저는 잠을 잘 때 가슴에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몇 달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연 씨가 태어난 도시로 갔고 그녀와 지훈이 사랑했던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저는 그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인도하고 제가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상실을 겪은 후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여성들과요. 목요일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내비게이션 이야기, 전망대, 지훈과 수연 씨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저는 다시 전망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이와 아이들, 독서 모임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쓴 모든 것,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다 읽었을 때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 영감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름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애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의 추억을 기려줘서 고마워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시작하는데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고마워요. 제 아들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제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아요. 엄마는 저에게 용감해지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말들은 저를 깊은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수연 씨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남긴 이유였습니다. 지훈에게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의 연쇄 반응, 희망의 연쇄, 변화의 연쇄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그 차를 산 지 2년이 지났고 호기심을 따라 산에 오른 지 2년이 지났으며 지훈을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그가 이제 없지만 제 삶에 대한 그의 영향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그는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구원했으며 저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살아남기만 하던 껍데기 같은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깊이 느끼는 사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사랑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 전망대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저의 의식입니다. 지훈과 수연 씨를 기리는 저의 방식이고 제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저의 방식입니다. 매번 그곳에 서서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들이 저와 함께 있다고, 저를 인도하고, 저를 보호하며 삶이 선물이고 매일이 소중하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느낍니다. 만약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공허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운명에 순응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세요.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비게이션의 간단한 주소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길 끝에 어떤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삶이 언제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저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살아가세요. 온 힘을 다해 살아가세요.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준 사랑과 당신이 받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경험, 당신이 감동시킨 모든 사람,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느낄 용기를 가졌던 그 모든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주소가 어떻게 저를 사랑 이야기로 이끌었는지, 저 자신을 찾는 이야기로, 제가 늘 살아야 했던 삶을 찾는 이야기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찾고 당신만의 길을 걷고 진정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몇 살이든 과거가 어떻든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